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국 현대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중국사를 근대와 현대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신해혁명의 뒷이야기, 신문화 운동, 그리고 오사 운동, 그리고 1차 국공합작과 북벌, 만주사변, 대장정까지 중국 현대사의 첫 번째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 현대사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사운동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하나로 힘을 합칩니다. 무엇을 위해? 네, 반군벌. 안으로는 반군벌, 밖으로는 반제국주의를 위해. 가장 큰 목적은 군벌을 소탕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거였어요. 이 목적을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념의 차이를 벗어던지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당시 1차 국공합작을 추진했던 사람은 국민당의 지도자인 순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순원이 그 국공합작을 맺고 1년 뒤에 죽고 권력을 잡은 장제스는 26년부터 북벌을 시작하지만 북벌을 시작한 지 1년 뒤에 바로 공산당을 축출하고 국민당의 힘만으로 28년에 북벌을 완성하고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의 시대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연표가 복잡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연표를 그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 이후에 이 난징의 수도를 둔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로 만든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에 열을 올리지만 이 공산당 토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경제대공황으로 이제 전세계 경제가 아작나버리고 일본은 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딜 쳐들어오죠? 만주를 쳐들어오게 되고 1년 만에 만주 전체를 먹어치우고 이걸 제재하는 국제연맹마저 탈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노릴 야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장제스는 일본의 침략을 막기보다는 공산당을 토벌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장정을 단행했다는 것까지 배우게 됐고, 이러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외부의 적부터 처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게 2차 국공합작이에요. 자, 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는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식인들이 가끔 나왔던 건데 8.1 선언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거 이제 지식인들이 한 건데 이때 이제 지식인들이 내전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을 중지하고 힘을 합쳐서 일치 단결하여 항일에 나서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공합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공산당 토벌에만 열을 올려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안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말 그대로 시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시안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 아시죠? 여기. 이 시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네요. 그쵸, 주나라. 그 서주의 수도가 시안이었죠. 이제 호경에서 나급으로, 시안에서 러양으로 수도 옮겼잖아요, 얘들아. 여기다 한번 정리해놔요. 서주에서 동주. 여기다가 적자. 서주에서 동주. 호경. 그 서주의 수도인 호경을 다른 말로 시안이라 그러고요. 견용족의 침략으로 이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어디로? 나급으로 옮기면서 러양으로 옮기면서 동주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서주의 수도였던 호경, 거기가 이제 시안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때요? 예, 아주 어렵습니다. 만주사변이 터지고 만주를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장제스는 여전히 공산당이랑 싸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시안에 군사령관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장쩌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장쩌린. 죄송합니다. 장쉐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장쉐량.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장쩌린의 아들이었어요. 장쩌린. 자,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 이 만주가 먹힐 당시, 만주사변으로 만주가 무너질 당시에, 자, 당시 원래 이
원래 이 만주 지역을 지키던 사령관이 누구였냐? 장쇠량이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일본이 1931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었죠. 그죠? 만주사변. 당시 이 만주를 지키던 사령관이 장쇠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야. 왜냐면 이 장쇠량의 아버지인 장쩌린이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원수인 일본이 쳐들어오자 장쇠량은 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지원군을 요청해요. 하지만 그때 국민당 정부는 뭐하고 있었죠? 만주사변 터졌을 때 마오쩌둥의 이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어. 그래서 만주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허무하게 빼앗기고 장쇠랑은 이제 내륙지방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여기 시안, 이 시안을 지키는 군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일본이 만주에 만족하지 않고 호시탐탐 이제 중국 본토를 노리고 있는 와중에도 장제스가 일본과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공산당이랑만 싸우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시안에 있는 그 장쇠랑한테 너가 지금 시안에서 이끌고 있는 군병력을 가지고 공산당을 토벌해라 라는 명령을 장제스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 겸 격려를 하기 위해 장제스가 시안에 찾아와요. 그 장쇠량이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이래서 장쇠량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 시안에 격려차 찾아온 장제스를 감금해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시안에 이제 공산당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시안에 격려차, 확인차 찾아온 장제스를 이 시안의 군사령관인 장쇠량이 감금했던 게 시안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쇠량이 요구했어요. 빨리 공산당과의 그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과 싸우기 위해 공산당과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해라. 그래야만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장제스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있다가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장제스가 그래 알겠다. 내가 이제 공산당이랑 그만 싸우고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겠다는 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안 사건을 계기로 내전 중단과 항일투쟁의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안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장제스는 약속한 대로 국공합작을 체결하고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타임라인대로 정리하면 만주사변이 터지고 그 다음에 시안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2차 국공합작이 맺어진 거야. 얘들아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럼 시안 사건으로 국공합작이 맺어지고 중일전쟁이 터진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자, 먼저 시안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국공합작이 맺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안 사건 터지고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2차 국공합작이 맺어진 거다라는 이 순서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단결하여 항일투쟁에 나서자라고 2차 국공합작이 진행되게 됩니다. 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이고 2차 국공합작은 반일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을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이 내용들 선생님이 여기 다시 아래다가 다시 한번 여기 시안 사건과 2차 국공합작 이런 내용들 다 적어드렸으니까 읽으시면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시안 사건은 36년 12월 중국 시안에서 국민당 동북구 지휘관인 장쇠량이 공산당 토벌을 격려하러 온 대통령 장제스를 감금한 사건이다. 장쇠량은 장쩌린의 아들로 만주사변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항일전에 나서고 국민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제스가 항일투쟁보다는 공산당 토벌에 집중하자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 장쇠량은 장제스에게 내전 중지와 항일투쟁을 요구했으며 장제스는 이를 수용하고 나서야 풀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자,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일본과 싸우고 결국 2차 국공 합작으로 중국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2차 국공 합작이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한 37년부터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자,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2차 국공합작은 애초에 일본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은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미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도저히 이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심했습니다. 공산당도 그렇고 국민당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싸운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대장정 때 얼마나 많은 공산당원들이 죽었나요? 이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고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패배해서 오늘날의 대만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국공내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공산당은 이제 어떠한 정치를 펼치게 되었을까?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을까? 이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대만의 타이완의 지역사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대만. 자, 대만은 청나라 때 정성공을 대표로 한 이 정씨 세력이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부흥시키겠다고 이 타이완을 점령했었죠. 이거를 누가 진압했죠? 강희제가 진압했죠. 3번의 난도 진압하고 이 대만에 있는 정씨 세력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터지고 그 청일전쟁 결과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할양되었죠.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이동을 했죠.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산당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약진운동. 현대사에서 1티어에 꼽히는 게 대약진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음에 배울 문화대혁명. 이 두 가지가 현대사의 1티어예요. 자, 대약진운동은 말 그대로 대약진. 우리 중국 공산당의 경제를 대약진, 엄청나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 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뭐죠? 평등이에요, 평등.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국공내전이 끝난 게 1949년인데 대약진운동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1958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왜 공산당이 승리하고 바로 대약진운동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제개발을 위해 나서느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이 중간에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알다시피 6.25 전쟁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죠. 그래서 이 6.25 전쟁 참전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도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6.25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혈맹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이랑 관계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이 6.25 전쟁 때 북한을 중국 공산당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마오쩌둥의 아들도 이때 북한을 도와주다가 죽었어요. 아무튼 그 6.25 전쟁 이후에 중국 공산당도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대약진운동이 1958년부터 1960년 초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그래서 마오쩌둥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인민공사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알아두세요. 대약진운동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인민공사. 이제 인민공사는 일종의 협동농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토지를 다 이제 국유화시킨 다음에 이 토지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해서 공동으로 경작하자라는 그런 농업 집단화. 여기 나오죠. 토지 개혁을 통한 농업 집단화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n분의 1 평등해야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선 인민공사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한 다음에 협동농장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모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해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집단농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농업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산업도 국유화합니다. 모든 공장과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요. 그래서 이런 인민공사를 통한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마오쩌둥은 두 가지 목표를 낸 겁니다. 철과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공업에 꼭 필요한 철, 농업에 꼭 필요한 쌀, 이 두 가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우리가 추월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대폭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냐면 대약진 운동으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최소 4천만에서 7천만 정도예요. 이것도 정확한 카운팅이 아니야. 많이 보는 사람은 1억 명 넘게 죽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느냐? 일단 여러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굉장히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생각해보세요.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땅이 없어요. 그냥 모든 토지를 다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으로 일한 다음에 n분의 1 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일할까요?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열심히 해서 시험 본 게 내성적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한 게 다 같이 반평균 나올 거 아니야. 그 반평균이 내성적이다? 공부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인민공사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시킨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의 국유화, 이것도 문제야. 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알다시피 철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작업이야. 이 철을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 이런 이과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철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쇠를 녹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렇게 쇠를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잖아요? 그건 똥철이야. 못 써요. 진짜 제대로 된 철을 만들려면 그 쇠들을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대산업의 중요한 제조업 중에 하나가 철강산업인 거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 왜냐면 원래는 이게 소련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게 소련이 원래는 이 중국에게 기술 지원, 이런 철을 생산하는 그런 철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당시에 중국이랑 소련이 사이가 나빠진 거야. 왜냐? 당시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고요.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새로 지도자가 되는데 이 후르쇼프는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내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임자였던 스탈린, 이 스탈린은 독재자다 하고 스탈린을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보기에 눈꽃인가. 마오쩌둥이랑 스탈린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1세대 공산주의 이제 1세대 지도자인데 후배인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거야. 스탈린 독재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누굴 돌려가는 거냐면 마오쩌둥을 돌려가는 거거든요. 마오쩌둥도 지금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후르쇼프 네가 뭔데 우리 공산주의의 이 확립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 1세대를 까냐 하고 이제 후르쇼프랑 마오쩌둥이 갈등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양국 간의 군사 충돌로도 이어져요.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까지 이어져서 양국 국경에서 중국과 소련 군대가 총격전을 벌이는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열받아서 야, 다 철수해. 해서 중국에 보냈던 이 대약진 운동을 도와주기로 했던 이 기술 지원,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요? 기술 지원과 고문단을 다 철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야, 필요 없어. 니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중국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산업을 발전시키고 철 생산하고 농업 발전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술자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 문제가 모택동은 목표만 제시해요. 야, 언제까지 철 생산량 얼마 달성해? 라고 딱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산해야 되는 철의 그 할당량을 내려줘요. 그리고 그 할당량만큼 철을 못 만들면 처벌받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든 철 생산량을 채워야 벌을 안 받으니까 단순한 생각. 야, 그냥
아무거나 있는 쇠에다 녹이면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숟가락, 밥그릇, 뭐 젓가락, 뭐 갱이, 쟁기 등등 갖고 있는 철이랑 철은 다 용광로에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아무거나 다 때려 박아서 녹여버리면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철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봐봐요. 지금 공산당 정부는 각 지역별로 철 생산량의 할당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는 처벌받기 싫으니까 그 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멀쩡한 철들을 다 녹여가지고 뭐 농기구니 뭐 트랙터니 쟁기니 심지어 밥그릇이니 다 녹여서 철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산량을 채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철 생산량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철은 아무것도 쓰일 수가 없는 똥철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농기구나 이런 것들 다 녹인 거잖아. 이러니까 농사지을 농기구가 없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또 농업도 망하고 이런 연쇄적인 도미노 작용으로 폭망한 겁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얼마나 공산주의 독재가 심했냐. 하루는 마오쩌둥이 이 인민공사의 협동농장을 둘러보다가 어떤 광경을 봤냐. 참새가 그 쌀을 다 익은 벼를 쪼아먹는 걸 본 거야. 근데 모택동이 그걸 보더니 딱 그 참새를 가리키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마오쩌둥 각하께서 이 우리의 귀중한 식량을 쪼아먹는 참새를 박멸하라 하셨다. 참새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그 중국의 이 수억 명의 인민들이 다 참새를 다 잡아버린 거야. 참새가 완전 씨가 말라버린 거야. 근데 알죠? 먹이사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 이 참새가 쌀도 쪼아먹지만 뭐도 쪼아먹었을까? 해충들, 특히 메뚜기들을 그 먹는 천적이었거든. 근데 그 참새가 수억 명의 인민들에 의해서 거의 멸종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메뚜기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들이 무악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퍼먹고 막 이러니까 대재앙이 발생한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약진 운동은 대폭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무엇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오쩌둥이 주도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협동농장, 집단농장으로 바꿨고요. 산업도 국유화해서 철과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이 중소분쟁으로 소련의 기술지원단이 철수하면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재적인 공산당의 이런 억압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철 생산량도 폭망, 농업도 폭망, 7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폭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미친 짓거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얘들아, 말이 4천만에서 7천만이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이 안 될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진 거야, 얘들아.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식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독재적인 이런 경제체제, 무조건 막 해라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는 온 인민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한다? 실용주의.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실용주의가 떠오르게 돼요. 이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게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기억해두세요. 자, 이래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으니까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책임지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은 결국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망했으니까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야. 누구?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에 급성장하고 있던 이 실용주의들. 무조건 기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 실용주의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에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고 자신을 몰아냈던 이 실용주의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에요. 자, 이 문화대혁명 역시도 마오쩌둥이 주도했고요. 마오쩌둥은 누구를 건드리냐?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학생들은 참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 신문화 운동 때도 이 천두슈랑 후슈 등이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보급하기 위해 잡지 신천년으로 개봉하려고 한 대상이 누구야? 청년들이었잖아.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누구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위험하기도 해.
학생들의 사고의 과정이 유연하다 보니 이 주변에서 조금만 살살살 건드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건데 마오쩌둥은 이 학생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선동합니다. 마오쩌둥이 말하죠. 지금 우리 사회주의 공화국인,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저 자본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자들에 의해 우리가 오염되고 있다. 저들의 이 실용주의가 이 나라, 이 사회주의, 우리 중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이 실용주의를 타파하고 다시 한번 사회주의의 이 순수성을 뭐 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라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막 선동한 거예요. 초중고, 이 어린 초중고 청소년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 이 젊은 학생들만이 저 실용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그들을 꼬드겨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돼야 한다? 유명한 키워드 나옵니다. 홍위병. 홍, 붉은 홍. 붉은 홍을 지키는 병사가 될 수 있다. 이게 붉은 홍인데 원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홍은 붉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거야. 너희가 이 홍, 붉은 공산주의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라. 너희야말로 공산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순수한 이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공산주의, 우리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홍위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홍위병, 진짜 수백만 명이에요. 여기 나오죠. 마오쩌둥이 대학생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조하고 독재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학생들로 조직한 이 홍위병. 얘네들이 들고 있는 이게 마오쩌둥 어록이야. 어록. 빨간 수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순수성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광기의 현장이죠. 마오쩌둥이 이 수백만 명의 홍위병을 앞세워서 대약진운동 실패 이후에 자신을 몰아내었던 이 실용주의,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반대파들을 찍어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얘들아, 이 사회주의의 순수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수해야 돼. 사회주의 이외의 것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중국에 존재했던, 전근대 시대 중국에 존재했던 그 모든 문화유산 다 유교 봉건주의 유산 아니냐.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이다. 다 박살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등장 이전에 모든 중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뭐 왕조국가, 유교, 계급 다 봉건적인 질서, 오염된 질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몰아내자가 아니라 중국의 전근대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들 손으로 자신들의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다 박살내요. 선생님이 삼국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삼국지를 소재로 하면은 그 누구랑 다 밤새워서 대화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던 게 그 삼국지의 역사대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 그리고 제갈량이 출사표를 썼던 그 사당, 그리고 제갈량이 숨을 거두었던 오장원, 이런 그 중국의 그런 삼국지를 테마로 한 여행을 가볼까 했는데 안 가요 진짜. 왜? 못 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다 박살났어 얘들아.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 손으로 자기네 문화를 다 박살낸 거예요. 리셋을 시켜버린 거죠. 이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 그래서 그 사회주의 등장 이전에 문화를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화대혁명이 거의 1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문화재가 파괴되고 중국이 정말 대혼란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으로 한번 주저앉은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완전 개박살날 지경까지 가라앉은 거예요.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겨우겨우 끝났어요. 그래서 중국은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은 거죠.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이거 둘 다 누가 싸지는 똥이야? 마오쩌둥입니다. 그게 마오쩌둥은 정말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을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이야, 얘들아. 좀 과격한 발언이었나요? 근데 얘들아, 마오쩌둥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대약진 운동의 실패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무리하게 하려다가 실패한 걸로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문화대혁명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권력 내려놓기 싫으니까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홍위병 만들고, 이게 무슨 짓이죠? 아무튼 이렇게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문화대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돼서야 중국은 개혁 개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숨죽여 있던 실용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해요. 당시 이 문화대약진 운동 이후에 이제 성장했었던 이 실용주의자들이 문화대혁명 때는 완전 탄압당했잖아. 그때 류샤오치는 죽었는데 덩샤오핑은 살아남았어요. 덩샤오핑은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죽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이 대표적인 실용주의였던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덩샤오핑은 이런 얘기를 하죠. 흥묘백묘. 이게 실용주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이 흥묘백묘라는 게 뜻이 뭐냐면 흥묘, 검은 고양이건 백묘, 하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가 경제에서 이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라는 건데 이 흥묘백묘를 이 대약진 운동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도 이제 흥묘백묘를 이야기했거든. 흥묘백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이 문화대혁명 이후의 개혁개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약진 운동 이후에도 덩샤오핑은 이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은 이 흥묘백묘가 다시 재부활한 거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흥묘백묘의 논리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요. 4대 부문, 농업, 공업, 국방, 과학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에서 뭘 받아들인 거야?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주의 경제로만 고집할 수 없다.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시장경제의 체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동남해안지대입니다. 이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홍콩 맞은편이야. 홍콩 맞은편 지역이에요. 왜냐면 1차 편전쟁 이후에 그 난징 조약으로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잖아. 그때부터 홍콩은 영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맞은편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홍콩을 바라볼 때마다 현타가 오는 거죠. 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이게 뭐지? 하니까 이 홍콩 맞은편에 있는 지역,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굉장히 동요를 많이 했어요. 비교 대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이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이 홍콩 맞은편 동남아시아 지방이었어요.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시켜준 겁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고도성장한 중국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로 인한 부정부패도 심하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뭐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야기들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 현대사 파트랑 좀 연결을 하면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닉슨 독트린, 일단 써기만 해두세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1969년에.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우리 미국은 더 이상 이런 냉전을 하기 싫다.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완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발을 빼거든.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을 때 중국은 문화대혁명 중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 좀 연결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 지금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갑니다.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야, 경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에서 이제 그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받아들였는데 경제뿐 아니라 이 정치와 사회에서도 민주화를 하자 라는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천안문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배경은 덩샤오핑이 흥묘백묘론을 통해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실용주의를 통해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였죠. 이러니까 이제 뭐 경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정치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경제만 개방하냐?
정치랑 사회도 개방을 해서 우리도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를 맛보고 싶다. 그리고 정치와 사회에서도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주도했던 건 학생과 지식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끔찍한 진압이었죠. 여기 그天安문 사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사진이 있죠. 탱크를 맡고 있는 젊은 시민. 이때 이제 덩샤오핑이 유명한 말을 하죠. 중국에서 100만 명은 소수다. 그냥 밀어라. 이래가지고 정말 잔혹하게 이天安문 사건이 진압이 됩니다. 여러분 이天安문 사건,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던 그天安문 광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료에天安문 광장, 천안문 광장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천안문 사건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긴 장소잖아.天安문 광장에서는 오사운동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도 여기서 일어났어. 여기에 이제 홍위병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실용주의 타파하자, 막 이런 집단 관계 연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天安문 시위도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天安문 광장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그거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天安문 사건으로 이 정치와 사회에서 공산주의 일당 독재 반대,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했던 이 시위를 진압을 했죠. 이 이후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거봐.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개혁개방에 맞들리니까 이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혁개방 중단하고 다시 사회주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런 말 나올만 하죠. 공산주의 간부들 입장에서는. 개혁개방 해줬더니 얘네가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덩샤오핑의 대답은 무슨 소리냐? 비록 우리가 정치랑 사회에서는 개혁개방을 하면 안 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개방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멈추지 마라.天安문 사건 이후에도 이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오죠.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그러니까 이 동남 해안 지방 있죠. 이 남부 지방. 개혁 개방의 선봉 지역이었던 남부 지방에 가서 개혁 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天安문 사건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불만과 반발이 커졌다. 몇몇 보수파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논쟁을 일으키게 됐다. 이에 덩샤오핑은 남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게 남순 강화예요. 남순 강화, 남방 순회. 개혁 개방을 촉구한 남순 강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개혁 개방 정책이 필요하고 인민도 좋아한다. 누구든 이 정책에 반대하면 물러나야 한다며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덩샤오핑은 이 남순 강화 이후에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남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혁 개방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홍콩을 반환하고 포르투갈에는 마카오를 반환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 중국 현대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공내전 이후 파트, 여기에서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 1티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개방 내용이 한 2티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이 세 가지를 꼭지점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사는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일본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자료 꼼꼼히 읽고 꼭 선생님이 올려드린 기출선지 정리해 놓은 거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봐야 이 현대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고 선생님이 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지로 구성되고 문제로 나온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